이건 사랑이 아니었다. 이건 욕망의 동맹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계산 위에 올려진 희생양이었다. 함께 살아온 세월, 정확히 30년. 사랑보다는 의무로, 이해보다는 체면으로 유지해온 시간이었다. 그 오랜 세월이 담긴 결혼 생활은 단 한 장의 종이로 해체되었다. 공동명의 아파트, 퇴직금, 연금, 보험, 심지어 가전제품 감가상각까지. 혜진은 말 한마디로 모든 걸 끝냈다. 이 정도면 내 몫으로 괜찮지? 그날 나는 알게 되었다. 이건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설계된 작전이었고, 그 작전 뒤엔 내가 가장 믿었던 친구가 있었다. 그는 나의 대학 동기였고, 군대 동기였고, 한때는 같은 옥탑방에서 라면을 나눠 먹던 존재였다. 그런 그가 내 아내와 손을 잡고 나를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그건 계획된 공동사업이었다. 내 이름으로 쌓아온 자산과 신뢰를 나누어 가지기 위한 매우 철저한 이면 계약. 나는 모든 걸 빼앗길 위기에 놓였다. 존재, 자존심, 자산, 심지어 아들의 마음까지. 하지만 나는 그렇게 끝내지 않기로 했다. 이건 30년을 바쳐 지켜온 내 삶에 대한 복수극이다. 조용히, 치밀하게, 철저하게 그들에게 되돌려줄 시간이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내 이름은 성우다. 서울 외곽의 한 공기업에서 35년을 근속했고 몇 달 전 정년퇴직이라는 이름으로 그 시간을 마무리했다. 매일 새벽 5시에 눈을 뜨고 전날 다려둔 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북적이는 전철에 몸을 실어 출근하던 그 긴 세월. 빗속에서도 눈보라 속에서도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출근길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며 정돈하는 게 내 일상이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냈고 매일을 버텨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루틴이 사라졌다. 시간은 여전히 흐르는데 내 안에 어떤 시계는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진다. 더 이상 나를 깨우는 알람도 급하게 챙겨야 할 회의 자료도 없다. 일은 내게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명이었고 나라는 사람의 존재 이유였다. 결제판 위에 찍던 도장의 감각, 회의 중 던지는 의견 하나, 야근하던 후배에게 건네던 자판기 커피 한 캔. 그 소소한 장면들 속에서 나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퇴직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색해졌다. 명함 속 직책도, 수십 년 쌓은 노하우도, 회사를 움직이던 결정권도 모두 사라졌다. 성우 과장님이라 불리던 이름 석자는 이제 과거의 메아리처럼 멀게만 느껴진다. 처음 며칠은 마치 해방된 듯 자유를 즐겼다. 더는 아침 출근 준비에 쫓기지 않아도 되고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원치 않는 회식 자리에 앉을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예상보다 빨리 무게로 바뀌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시간이 무의미하게 흘렀고 열흘이 되자 마음 깊숙한 곳에서 정체불명의 공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내가 깨어있는 시간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세상에서 잘려나간 듯한 고립감. 마치 나는 일이 아니라 존재 의미 자체를 잃은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은 집에 돌아온 순간 더 강렬하게 밀려왔다. 차가운 공기와 함께 말 한마디 없는 아내의 혜진이 나를 맞았다. 법적으론 여전히 부부였지만 감정적으론 오래전 남보다도 못한 존재가 된 사이.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정확한 시점을 꼽기 어려웠지만 어쩌면 아들이 태어난 이후부터였을지도 모른다. 그때부터 혜진은 나를 더 이상 남편으로 보지 않았다. 내가 방을 지나가면 그녀는 마치 스치듯 몸을 움찔했고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획 돌렸다. 내가 말을 걸면 돌아오는 건 늘 같은 레퍼토리였다. 피곤해. 그 얘긴 나중에 하자. 왜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해? 이런 말들은 무표정한 얼굴과 함께 반복됐다. 감정 없는 톤, 기계적인 응답. 우리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고 그저 부부인 척하며 같은 공간에 머물렀다. 연기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 혜진에게서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마음 어딘가에선 혹시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남아 있었기에 몇 번이고 다가가 보려 했다.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고 함께 공원을 산책하자며 손을 내밀기도 했다. 기념일엔 선물을 준비했고 아들의 생일엔 야근 수당을 모아 글러브를 샀다.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똑같았다. 무관심한 눈빛, 냉소 섞인 말투. 센스가 없네. 얘가 이런 거 안 좋아해. 그 한마디와 함께 내가 준비한 선물은 쓰레기통에 처박혔다. 그때 느낀 감정은 단순히 슬픔이라 표현하기 어려웠다. 마치 내 존재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 회사에서는 퇴직으로, 집에서는 감정적으로 이미 해고된 셈이었다. 나는 이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정체성을 잃은 사람으로 부유하고 있었다. 그러다 결국 아들마저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 한때는 내 어깨에 매달려 아빠 최고라고 웃던 아이. 그 아이는 이제 내 눈을 피했고 식탁에서도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말 한마디 없이 식사를 마치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나는 천천히 그리고 철저히 무너지고 있었다. 아내는 나를 무시했고 아들은 나를 외면했다. 집이라는 공간은 이제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나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이 삶을 버티고 있는 걸까?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했던 적이 있었을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렇게 자문을 거듭한 끝에 나는 한 가지 진실과 마주했다. 우리 부부는 애초에 사랑으로 맺어진 사이가 아니었다. 혜진과 나의 결혼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이름을 알린 두 가문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성사된 정략 결혼이었다. 처음부터 온기보다는 조건과 계산으로 이루어진 관계. 계약서처럼 차갑고 무미건조한 시작은 어쩌면 이미 이 결말을 예고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혜진은 나를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조건 중 하나로 인식했다. 회사 어디 다니세요? 연봉은요? 집은 자가예요? 전세예요? 그녀의 관심은 나의 성격이나 가치관이 아닌 내가 가진 스펙에만 쏠려 있었다. 그렇게 시작된 관계는 오랜 시간 서로를 피하는 불편한 동거로 이어졌다. 대화는 점점 줄었고 남은 감정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럼에도 겉으로는 멀쩡한 부부를 연기했다. 아들 앞에서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고 명절이나 친척 모임에서는 나란히 앉아 아무 문제 없는 가정인 척했다. 체면과 외면, 가식만으로 버텨온 가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퇴직 후 처음 맞이한 평일 오후 집 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거실,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혜진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무심코 다가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우리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지? 무슨 문제라도 있어? 혜진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익숙하지만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따뜻하지도 슬프지도 않은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듯한 표정이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 이혼해줘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이렇게 따로 사는 거 더 이상 의미 없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놀랍지도 않았다.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결말이었으니까. 하지만 막상 현실이 되자 가슴 한가운데 뚫린 듯한 공허함이 밀려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그날 밤 오래된 앨범을 꺼내 펼쳤다. 결혼식 날의 사진, 아들이 태어난 날 처음으로 울던 모습, 가족이 함께 떠난 여름 휴가. 그 모든 장면이 이제는 연극의 한 장면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혜진은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말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이혼을 제안했다. 그 눈빛엔 미안함도 연민도 없었다. 단지 이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확신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조차 단 한순간도 돌아보지 않는 듯했다. 나는 입술이 바짝 마른 채 말문이 막혔다. 머릿속에선 수없이 시뮬레이션했던 이혼이라는 시나리오가 맴돌았지만 그 단어를 실제로 꺼내는 건 여전히 버거웠다. 왜냐하면 나를 붙잡고 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양가 부모님의 시선, 사회적 체면,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 그 아이의 얼굴만 떠올려도 이혼이라는 말이 목구멍에서 멈췄다.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아이에게 상처만큼은 주고 싶지 않았다. 참고 살아라. 끝까지 견디는 게 미덕이야. 어르신들의 그 한마디는 늘 내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의 혜진은 달랐다. 그녀는 마치 오래전부터 모든 걸 계획해온 사람처럼 이 결혼과 가정을 스스로 끝내겠다는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착각해온 이 관계는 사실 처음부터 그녀가 조종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이젠 됐잖아. 어르신들도 연세 많으시고 병치레도 있으시고 우리도 이젠 자유로워질 때가 된 거 아니야? 그 말투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했고 심지어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표정했다. 그건 더 이상 설득이 아니었다. 홍보였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에게 내뱉기엔 지나치게 건조하고 무감각한 계약 종료, 통지서 같은 말이었다. 나는 말을 잃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어떤 떨림도 없는 그 표정은 감정이란 게 말라붙은 사람의 전형 같았다. 그녀에게 이혼은 단지 하나의 행정 절차, 일상 업무 중 하나처럼 보였다. 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혜진은 기다렸다는 듯 본론으로 직진했다. 당신도 준비돼 있었겠지. 내 몫은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탁자 위에 올려진 서류 한 장. 단순한 종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난 30년의 세월이 항목별로 무자비하게 분해돼 있었다. 공동명의 아파트, 퇴직금, 연금 추산액, 보험 해약 환급금, 심지어 가전제품 감가상각까지 법률 자문을 받은 듯 정교하게 구성된 문서였다. 그 종이는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왔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나 없는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음을. 나는 그 종이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지금 당장은 답 못하겠어. 그 말 외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온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나는 조용히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그 공간에 더 머물렀다간 숨이 막혀 쓰러질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집을 나섰다. 향한 곳은 내가 몇 년 전 몰래 마련해 두었던 공간이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다세대 빌라 한 켠. 성과급과 퇴직금 일부를 떼어내 계약했던 곳이다. 평일엔 묵묵히 일을 하며 돈을 모았고 주말이면 혼자 타일을 붙이고 벽지를 바르며 천천히 손봤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만든 최초의 공간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말 없는 고요함이 나를 감쌌다. 아무도 없는 공간, 말도 냉소도 없는 침묵이 반가웠다. 소파에 몸을 던지고 천장을 바라보다 문득 오래전 장면 하나가 내리를 스쳤다. 부산 출장 중이던 어느 날 호텔 로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이었다. 그때 낯익은 실루엣이 내 시야에 들어왔다. 혜진이었다. 그녀 옆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고 둘은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며 호텔 안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나는 애써 외면했다. 설마, 라는 생각, 내가 잘못 본 거겠지, 라는 변명.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 남자의 어깨 각도, 걸음걸이, 뒷모습까지 지워지지 않는다. 그건 분명 이재훈이었다. 이재훈, 나의 대학 동기이자 군동기. 신입 시절엔 함께 옥탑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던 놈. 가족보다 더 가까웠던 친구였다. 몇 년 전 그는 반짝이는 눈빛으로 나에게 사업 제안을 해왔다. 성우야, 이건 무조건 대박이야.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할걸. 나는 제안서를 받아들고 샅샅이 검토했다. 그런데 자금 흐름이 수상했고 수익률은 터무니없이 과장돼 있었다. 결국 나는 제안을 거절했고 관계를 정리했다. 그게 끝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게 시작이었다. 그는 혜진을 통해 나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던 건 아닐까.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그것은 욕망과 이해가 얽힌 공동의 작전, 사업이었다. 내가 평생 쌓아온 신뢰와 자산, 그 모든 것을 나눠 갖기 위한 정교한 시나리오. 나는 이제 그 연극의 마지막 장면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 이후 나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이재훈은 혜진을 통해 나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운 것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그것은 욕망과 이해관계가 얽힌 계산된 동맹이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신뢰, 자산, 사회적 위치 그 모든 걸 두 사람이 나눠 갖기 위한 치밀한 공동사업이었을지 모른다. 이건 사랑이 아니었다. 이건 욕망의 연합이었다. 서로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전략적 계약.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는 건 바로 나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 온몸이 떨렸다. 이재훈 그 이름을 또렷이 떠올리는 순간 무언가 안에서 뚝 하고 끊어졌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피는 역류하듯 솟구쳤으며 손끝은 얼음처럼 식어버렸다.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다. 정말 아니길 바랐다. 설마 그럴 리가. 몇 번이고 나 자신을 속였다. 하지만 이젠 아니다. 더는 부정할 수 없었다. 이건 우연도 오해도 아니었다. 퍼즐 조각처럼 흩어졌던 단서들이 하나씩 맞춰지며 하나의 분명한 그림을 그려냈다. 나는 결심했다. 자비도 연민도 없을 것이다. 내가 30년을 참고 견뎌온 삶을 그들의 욕망으로 더럽히게 두지 않겠다. 내 고통이 그들의 미래가 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그날 혜진의 태도는 이상했다. 무표정한 얼굴, 감정 없는 어조, 지나치게 준비된 말들. 그녀는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모든 선택은 언제나 철저히 계산되고 절대 손해보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사람이다. 그런 그녀가 갑작스레 이혼을 말하다니, 그건 단순한 끝맺음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날 새로운 국면의 시작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작이 무엇인지 이젠 분명하다. 그녀는 이재훈과 함께 손을 잡고 있었다. 나는 무겁게 그의 이름을 되뇌었다. 이재훈. 그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다. 같은 대학, 같은 군대, 같은 옥탑방에서 라면을 나눠 먹던 시절, 청춘의 가장 가난한 순간을 함께 견딘 사람이었다. 서로의 밥값을 대신 내주던 우정. 나는 그 모든 게 진짜였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진짜였던 우정의 끝은 내 아내와의 배신이었다. 몇 해 전 그는 사업 제안을 들고 내게 찾아왔다. 성우야, 이건 진짜 확실한 기회야. 너하고만 얘기하는 거다. 우리끼리 이거 잡자. 무조건 대박나. 오랜 친구의 눈빛과 익숙한 어조에 마음이 흔들린 건 사실이었다. 한때는 그를 진심으로 믿었으니까. 하지만 그의 제안서를 자세히 들여다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계획은 엉성했고 수익 예측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었으며 자금 흐름은 이상할 정도로 복잡했다. 나는 조용히 선을 그었다. 겉으론 웃었지만 속으론 이미 그를 지우기 시작했다. 나에겐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다. 그 어떤 의리도 아내와 아이들보다 우선일 수 없었다. 하지만 정작 내가 지키고자 했던 가족은 그와 손을 잡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이것은 내 인생의 균열이었다. 혼자서는 더 이상 이 현실을 견딜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지인을 통해 오래된 흥신소 하나를 수소문했다. 서울 강북 허름한 건물의 5층. 희미하게 깜빡이는 형광등 아래 낡은 소파,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책상, 그리고 말수가 적은 중년 사내 하나. 그가 내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될 줄은 그 순간 나조차도 몰랐다. 나는 그의 앞에 앉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상처들을 하나하나 꺼내놓았다. 아내의 배신, 친구의 기만, 가족 안에서의 외로움. 그 모든 감정들이 목구멍에서 막혀 나오지 않다가 어느 순간 마치 터진 둑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는 말없이 내 이야기를 들었고 단 한마디만 던졌다. 며칠만 기다려보시죠. 금방 결론 납니다. 그리고 정확히 5일 후 그는 내게 USB 하나를 내밀었다. 생각보다 단순한 케이스였습니다. 상당히 대담하고 노골적으로 움직이더군요. 나는 묵묵히 그 USB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커튼을 닫고 조용히 컴퓨터 앞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괜히 두근거렸다. 파일을 열자 화면 속엔 내가 몰랐던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로비. 시간차를 두고 들어갔지만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듯 보이며 자연스럽게 함께 사라지는 모습. 압구정의 와인바.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엔 가까운 거리감과 익숙함이 흘렀고 와인을 따르며 잔을 부딪히는 손끝은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그리고 한 카페에선 혜진이 자신의 친정 가족들과 함께 앉아 있었고 이재훈은 그 자리에 너무나도 익숙하게 함께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혜진이 그에게 어떤 서류를 건네주는 장면이었다. 무언가 중요한 거래가 오갔음을 짐작하게 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숨이 막혀왔다. 가슴이 조여들고 숨을 쉬려 애써 입을 벌렸지만 공기가 폐에 들어오지 않았다. 분노, 배신감, 허탈함, 그리고 참담함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하지만 그 감정들은 오래가지 않았다.
나는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다. 두 사람의 웃음, 그 너머에 숨겨진 탐욕과 계산, 이제는 너무도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입꼬리를 떨며 작게 웃었다. 그래, 오히려 잘 됐어. 이제 나도 끝낼 수 있겠어. 나는 USB 속 자료들을 정리해 출력했고 증거로 남길 복사본도 따로 준비했다. 그날 저녁 나는 조용히 우리 집안의 어르신들을 찾아갔다. 아버지, 장인어른, 큰형님. 그 앞에 서서 나는 천천히 또박또박 사실을 설명했다. 처음엔 다들 놀랐고 어떤 이는 얼굴을 붉히며 외쳤다. 아니, 창피하게 이런 걸 왜 굳이. 하지만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30년간 참아온 시간, 이제는 나의 명예와 진심을 위해 목소리를 낼 때였다. 이건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닙니다. 우리 가문의 이름, 명예, 그리고 수십 년간 지켜온 사업의 존립이 걸린 문제입니다. 정적이 감돌았다. 거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고 그 정적 속에서 우리 집안의 최고 어른, 큰아버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 짧은 동의는 더 이상의 논쟁이 필요 없다는 선언이기도 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안 전체는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내 편에 서기 시작했다. 침묵 속 연대, 그것은 피보다 더 진하고 오래된 한국식 가족 구조의 응집력이었다. 며칠 뒤 나는 이 사건의 배후에 숨겨진 더 깊은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혜진이 이재훈과 손을 잡은 이유는 단순한 외도나 감정적인 대신이 아니었다. 그 이면에는 그녀 친정에서 운영 중인 중견 기업의 지분 분쟁이라는 더 크고 추악한 이권 다툼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 모든 퍼즐은 시간이 흘수록 선명하게 맞춰지기 시작했다. 사실 우리 두 집안은 결코 좋은 관계였던 적이 없다. 표면적으로는 명절마다 선물을 주고받고 행사 때는 의례적인 인사를 나눴지만 속으로는 늘 서로를 경계하며 견제해왔다. 딱히 싸우지는 않지만 웃으며 앉아도 서로의 속을 끊임없이 파악하려 드는 냉랭한 불편함이 언제나 공기 속에 떠돌았다. 나는 그런 분위기를 어린 시절부터 뼛속 깊이 체득하며 자라왔다. 양가 어른들 사이에 오가는 단어 하나, 표정 하나까지도 매번 전략과 해석의 대상이 되곤 했다. 그 시절의 기억들이 지금 이 순간 더욱 선명히 내 앞에 되살아났다. 혜진과 나의 결혼 역시 순수한 사랑의 결실이라기보다 가문과 가문 사이의 불안한 동맹을 지탱하기 위한 전략적 결합이었다. 나는 그 역할에 충실했고 사람으로서의 감정보다 가문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부품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 모든 포장지는 찢겨졌고 그 위선적인 외면은 조롱으로 바뀌었다. 수십 년간 겨우 유지되던 평화는 단 하나의 균열로 인해 무너질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날 나는 내 아파트 도심 속 마지막 피난처 같은 공간에서 조용히 변호사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전화 한 통으로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속은 형용할 수 없는 무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였다. 혜진에게서 음성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문자가 아니었다. 직접 전화도 아니었다. 그 미묘한 거리감 직접 말은 못하겠고 문자로는 부족한, 마치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려는 얄팍한 시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무엇을 바라고 그 메시지를 남긴 걸까? 후회인가? 동정심인가? 아니면 마지막 자존심의 몸부림?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귀에 이어폰을 끼운 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재훈에게 속았던 거야. 난 사실 당신을 사랑해. 그러니까 제발 믿어줘. 처절한 울림이 되기는커녕 나는 허탈하게 웃음이 새어나왔다. 억지로 짜낸 감정, 타이밍을 놓친 후회의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연민의 뉘앙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고 있는 걸까? 30년 가까운 세월. 내가 견뎌야 했던 모욕들, 밤마다 등을 돌린 채 잠드는 그녀의 냉담함, 말하지 못한 채 삼켜야 했던 내 자존과 자존심의 붕괴. 그 고요한 지옥을 그녀는 단 한순간이라도 이해해 본 적 있을까? 하지만 그보다 더 절망스러웠던 건 따로 있었다. 혜진은 단지 감정이나 일탈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과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이재훈을 외부 투자자로 끌어들여 자신의 친정 기업에서 진행 중이던 지분 구조 개편의 핵심 축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외부,
자본 유입을 통해 내부 주주들의 지분을 희석시키고 자신은 그 틈을 타 내부 연합을 꾸려 결정권을 장악하려는 그림이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내가 가진 재정 정보, 네트워크, 그리고 우리 집안의 신뢰와 명성이 필요했다는 점이다. 그녀는 그것을 얻기 위해 나를 마지막까지 이용했던 것이다. 이혼은 탈출이 아니라 철저하게 설계된 전략적 이탈이었다. 그녀와 이재훈은 모든 것을 가져가려 했고 나는 그 계획의 희생양으로 그들의 그림자 뒤에서 조용히 무너져야 할 존재로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쓰러지지 않았다. 이제는 그 계획의 중심을 정면으로 찢어낼 차례였다. 그 모든 진실을 마주했을 때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분노도, 슬픔도, 배신감도, 그 어느 감정도 내 안에서 솟구치지 않았다. 그저 바다 끝까지 내려간 감정의 잔해만이 무겁게 가슴 한켠에 눌러앉아 있을 뿐이었다. 이해한다. 사람이 감정의 극에 이르면 결국 무감해진다. 그 지점에 내가 도달해 있었던 것이다. 혜진과 이재훈, 그 두 사람의 탐욕은 숨기려는 기색조차 없었다. 마치 세상을 가볍게 여기는 듯 모든 것을 계산된 표정으로 밀어붙이고 있었다. 그 모습이 우습고도 역겨웠다. 그래, 어디까지 가보자는 거냐. 이제는 나도 이 게임에 뛰어들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미처 계산하지 못한 게 하나 있다. 나는 절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나는 조용히 차 문을 닫고 핸들을 잡았다. 내가 결심한 방향은 단 하나였다. 직접 마주하고 그들의 마지막 남은 가면을 벗겨내는 것. 그들의 뻔뻔한 웃음 뒤에 감춰진 진짜 속내를 확인하고 그 후에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 차가 집 근처 골목에 들어섰을 때 익숙한 풍경들이 하나둘씩 스쳐갔다. 내가 몇 년을 살아온 이 집. 이제는 어떤 의미도 담지 않는 벽과 창문, 문패.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질적인 향이 코끝을 찔렀다. 낯선 남성 향수. 절대 내가 사용한 적 없는 냄새였다. 순간 머릿속에 그려지는 장면. 낮에 아무 일 없다는 듯 통화하던 혜진의 말투. 의미 없는 표정. 그리고 지금 이 공간에 남겨진 흔적들. 모든 것이 빠르게 이어졌다. 거실, 소파 위, 혜진이 다리를 꼰 채 와인잔을 들고 앉아 있었다. 한 손은 소파 등받이에 걸쳐 있었고 TV는 켜져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멍하게 공중을 떠돌았다. 내가 들어선 것을 알면서도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거실 중앙으로 걸어 들어갔다. 머릿속은 차갑게 정리되어 있었고 입술은 단단히 다물려 있었다. 그만하자.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평소보다 낮고 차분했다. 내가 그토록 원하던 이혼 받아들이겠다. 잠시 멈춘 뒤 다시 말했다. 대신 이제 너도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혜진은 흘겨보다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그래? 그럼 변호사끼리 얘기하자. 시간 아깝게 이러지 말고. 그 말투엔 죄책감도 당황스러움도 없었다. 그저 이제 내 차례니 실컷 해봐라는 식의 여유로움. 이 상황을 끝까지 자신이 주도할 수 있다고 믿는 뻔뻔함.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대에게 언어란 무의미한 도구일 뿐이었다. 조용히 돌아서며 집을 나왔다. 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닫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은 듯했다. 그날 이후 나는 내 아파트로 돌아왔다. 내가 혼자 살아왔던 공간, 아니 이제는 나만의 진짜 성천이라 부를 수 있는 곳. 그곳은 작고 조용했지만 단 하나의 소음도 허용하지 않았다. 혜진의 숨소리도 이재훈의 그림자도 들지 않는 장소. 문을 잠그고 조용히 소파에 앉았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리고 생각할 수 있었다. 차분하게, 아주 냉정하게. 이 전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나는 결코 피해자가 아니다. 모든 것을 잃은 남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척하며 반격을 준비하는 사람. 혜진과 이재훈이 승리했다고 착각하는 지금 이 순간 나는 그들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감정에 휘둘리는 복수심이 아닌 철저히 계산된 이성과 냉정한 판단으로 모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나를 철저히 속이고 짓밟은 이들에 대한 응징이었고 내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전략이기도 했다.
머릿속은 맑았고 손끝은 정확하게 움직였다. 감정을 치워낸 자리에 남은 건 명확한 목표와 실행력뿐이었다. 우선 이혼 조정 신청서부터 정리했다. 단순히 종이를 작성하는 행위가 아니었다. 내 서명 하나하나에 지난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동시에 위자료 청구에 대한 법률적 자문도 받았다. 불륜 행위의 명확한 증거와 정황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증거 자료들을 빠짐없이 정리했다. 그 과정에서 혜진과 이재훈의 통화 녹취, 만남 기록, 메시지 내역 등 수개월에 걸쳐 모아온 자료들이 빛을 발했다. 어느 하나 빠뜨리지 않고 명확한 시점과 맥락 속에 배치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도 그들의 부정행위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었다. 이건 단지 위자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을 앗아간 대가에 대한 정당한 요구였다. 서울 강남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다. 그와는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그 역시 우리 집안을 잘 알고 있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 나를 본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침묵 속엔 연민보다는 형을 지키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형님 같은 분이 이런 일을 겪으실 줄은 몰랐습니다. 확실히 정리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에는 어떤 위로나 동정도 없었다. 오로지 현실을 직시하고 해결하겠다는 단호함만이 있었다. 나는 준비해간 USB를 그의 손에 건넸다. 감정은 이미 정리했다. 이제는 끝내야지. 제대로, 확실하게. 며칠 뒤 이혼 조정 신청서가 법원에 공식 접수되었고 곧 혜진에게도 소장이 전달되었다. 예상하지 못한 듯 그녀는 처음으로 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억제된 분노와 당황으로 떨리고 있었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갑자기 왜 이래? 나는 담담하게 답했다. 너는 내 방식대로 살면 되고 난 내 인생 30년을 정당하게 되돌려받을 거야.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고 며칠 동안 혜진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조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그녀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공식 문서와 증거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위자료 청구 대상의 이재훈을 공동 피고로 명시했다. 불륜의 정황은 물론 경제적 공모의 증거까지 확보된 상황이었다. 두 사람은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궁지에 몰려 있었다.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집안 역시 움직였다. 혜진의 친정과의 모든 관계를 전면적으로 단절하기로 결정했다. 겉으론 친형제처럼 지내왔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유지된 불편한 동맹이었다. 이번 사건은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계기가 되었고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명분도 필요도 없었다. 나는 어르신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부부 문제를 넘어선 명예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이용한 사람들과 다시 엮일 이유는 없습니다. 그 발언은 선언이었다. 가문의 입장을 대변하는 말이었고 동시에 앞으로의 행보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었다. 그렇게 단절의 결단이 공식화되자 그 영향은 곧바로 혜진 친정의 사업에도 불어닥쳤다. 지역 상권에서의 평판은 빠르게 무너졌고 쥐존 협력업체들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거래를 끊기 시작했다. 숨겨져 있던 불신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지금껏 쌓아온 신뢰는 바람처럼 사라졌다. 이재훈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내부자와 결탁해 특정 기업을 장악하려 했다는 소문은 업계 전반으로 퍼졌고 그가 운영하던 외식 프랜차이즈는 본사와 가맹점 간의 신뢰의 붕괴로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법적 처벌을 받기 전부터 그들의 기반은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나는 그 모든 흐름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고소한 쾌감보다는 묘한 정적이 가슴을 채웠다. 그들에게 닥친 현실이야말로 법정에서 내려질 어떤 판결보다도 무거운 대가일 것이다. 그렇게 나는 위자료 청구와 재산 분할 협상까지 마무리하고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 차갑고도 단호한 손끝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랜 시간 억지로 붙잡고 있던 위태로운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왔다. 솔직히 말해 우리 두 집안은 애초부터 좋은 관계라고 말할 수 없었다. 겉으로는 웃으며 악수를 나눴지만 실상은 경제적 이해관계로만 얽힌 불안한 연합일 뿐이었다. 명절마다 오가는 선물은 형식에 불과했고 식사 자리에선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미묘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그 속에서 자라난 나는 그 모든 이면을 어린 시절부터 알아차리고 있었다. 혜진과의 결혼은
그 불안정한 동맹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였고, 나는 오랜 시간 그 장치의 일부로 살아왔다. 한 사람으로서의 감정은 지워진 채 가문의 균형을 지탱하는 부속품처럼 기능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 모든 위장과 외면이 벗겨지고 가짜 평화는 조롱거리로 전락하며 산산조각나고 있었다. 그날 나는 나 혼자만의 성처럼 고요한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다. 블라인드를 내린 창밖으로는 저녁 햇살이 점점 흐려졌고 방 안에는 숨소리조차 아득하게 느껴질 정도로 깊은 정적이 깔려 있었다. 마치 모든 소음이 사라진 진공 속에 홀로 갇혀버린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커피 한 잔을 내려놓은 채 변호사로부터 올 마지막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긴장의 끈이 이마를 조이는 듯했고 가슴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무거움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알림음이 정적을 깨고 울렸다. 휴대폰 화면에는 아직은 이름이 떠 있었고 그것은 문자도 아니고 통화 요청도 아닌 음성 메시지 하나였다. 이도 저도 아닌 절묘한 거리감. 어정쩡한 방식으로 전해진 그녀의 메시지는 이미 그 속에 의도를 감추고 있었다. 무엇을 바란 걸까? 뒤늦은 사과? 마지막 자존심의 발악? 아니면 실패한 사랑에 대한 자기 위안? 나는 아무 말 없이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재훈에게 속은 거야. 정말이야. 나 사실은 당신을 사랑했어. 믿어줘. 단 몇 초 후 나도 모르게 짧은 웃음이 흘러나왔다. 그 목소리엔 절박한 감정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진실처럼 들리지 않았다. 억지스러운 감정, 꾸며낸 목소리, 그리고 자기에 대한 연민.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았다. 이기적이고 왜곡된 인식,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 익숙한 태도에 나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과연 알고 있었을까?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내가 어떤 시선을 견뎌왔는지, 말없이 등을 돌리고 잠드는 밤마다 마음속으로 무너졌던 자존과 존엄,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나 자신이 투명해져가는 절망을. 나는 그 모든 걸 참아내며 살아왔다. 우리 결혼이 정략이라는 현실을 인식한 순간부터 한 인간으로서의 삶보다는 누군가의 남편이라는 틀 안에서 내 역할을 감내했다. 가정이라는 형식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무너질 수 없다는 책임감으로 일터에서 온 힘을 쏟아부었고, 아들에게만큼은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로 남기 위해 단 한 번도 내 자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작 혜진은 단 한 번도 나를 사람으로 바라본 적이 없었다. 그녀에게 나는 언제든 대체 가능한 보험 같은 존재였다. 필요할 때는 이용하다가 위기가 오면 손쉽게 정리할 수 있는 여유 계좌처럼 말이다. 그리고 이제 와서야, 자신의 선택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야 사랑했다는 말을 꺼내는 건 솔직히 말해 치졸한 자기방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사랑이라 부를 수 없는 그 감정은 회피와 변명으로 점철된 자기 기만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았다. 클릭 한 번이면 지울 수 있었지만 오히려 보관 버튼을 눌렀다. 이제는 감정도 추억도 모두 증거로 변환되어야 할 순간이었으니까. 그 후에도 그녀는 매일같이 수십 통의 메시지를 보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하고 핑계를 대고, 심지어는 내가 오래전 생일에 써줬던 편지를 다시 언급하며 감정을 자극하려 들었다. 그러나 내게는 그 모든 단어가 아무 의미도 없었다. 하나하나가 어쩌면 자신을 위한 연극이었고, 더는 내 귀엔 말이 아니라 소음일 뿐이었다. 나는 단 한 번도 답장을 보내지 않았고 그 어떤 감정도 허락하지 않았다. 감정의 회로는 이미 오래전 닫혔고 지금 남은 건 오직 이성뿐이었다. 며칠 후 마침내 이혼 관련 최종 협의가 이루어지는 날이 다가왔다. 장소는 본가에 있는 대회의실. 평소엔 차례나 제사 후 간단히 식사 자리를 갖는 공간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냉정하고도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마치 가족이라는 이름의 법정이 된 듯한 분위기. 양가의 명운을 가를 마지막 무대였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도착해 있던 혜진 쪽 가족들이 굳은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피곤에 지친 눈빛, 교차하는 어색한 시선, 말없이 바닥만 응시하는 손가락들. 그 침묵 속에서 유일하게 얼굴을 들고 있던 건 혜진이었다. 여전히 고개를 높이 들고 앉아 있었지만 그 눈가엔 뚜렷한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떨리는 손끝을 감싸쥐는 작은 몸짓, 긴장으로 흔들리는 무릎, 강한 척하는 표정에 어울리지 않는 초조함.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 자리는 더 이상 협상의 장이 아니라 심판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정적이 흐르던 그 순간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녀가 먼저 입술을 떼었다. 울음을 억누르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오해야. 정말 오해야.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나는 그 말을 끝까지 들으려 하지 않았다. 더 이상 감정을 소비할 이유가 없었고 변명 하나하나에 흔들릴 이유도 없었다. 나는 천천히 시선을 들고 그 자리에 모인 양가 가족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호텔 출입 내역, 차량 블랙박스, 통화 내역까지 모두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보된 증거입니다.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로질렀다. 고지어 두툼한 갈색 파일이 쿵 소리를 내며 테이블 위에 놓였다. 그 안에는 호텔 CCTV, 차량 녹음, 통신 내역, 그리고 혜진 친정과 이재훈이 작성한 회사 인수 문서 초안까지 있었다. 나는 묵묵히 그 파일을 중앙으로 밀었다. 그 순간 혜진 측 친척들의 표정이 굳었다. 손을 떨며 넘기던 서류는 멈췄고 고개를 숙이는 이도 있었다. 부정할 수 없는 진실 앞에서 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혜진의 외삼촌이 조용히 무릎을 꿇었고 이어 모두가 따라했다. 이 장면은 내가 예상한 것도 바란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내 안에서 느껴진 감정은 분명했다. 통쾌함이었다. 훗날 알게 된 이야기지만 혜진 가족 일부는 이재훈의 말에 속아 거액을 투자했고 결국 피해를 입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해자라 믿었지만 진짜 마지막 방어선은 나였다는 사실을 늦게서야 깨달았다. 그 중심에서 혜진이 무너졌다. 바닥에 엎드려 흐느끼며 말했다. 제발 용서해줘. 난 재훈에게 속았어. 하지만 나는 그녀 안에서 진심을 보지 못했다. 그건 회피였고 처절한 생존 본능일 뿐이었다. 옆에 앉은 아들의 눈빛은 냉정했다. 더 이상 어머니라는 감정도 없었다. 그 차가운 눈빛은 오히려 나를 붙잡아주는 힘이 되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혼하자고 먼저 말한 건 너였지. 이제 책임져야 해. 혜진은 울부짖었고 그 누구도 그녀를 감싸지 않았다. 있던 친정도 등을 돌렸다. 회의실은 냉담했고 그녀는 그 안에서 철저히 무너졌다. 그 순간 나는 들었다. 목을 조이던 사슬이 딱 끊어지는 소리. 그건 단순한 해방이 아닌 나를 다시 세우는 선언이었다. 나는 다짐했다. 이제는 누군가의 남편도 아버지도 아닌 성우로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그리고 절대 잊지 않겠다. 이 고요한 복수가 나를 다시 살게 했다는 것을. 이혼 이후 법원은 혜진에게 5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나는 따로 이재훈에게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치열한 공방 끝에 결국 합의서를 통해 금액을 돌려받았다. 그들은 끝까지 버텼다. 무언가라도 붙잡으려는 듯 발버둥쳤고 진실을 감추려 온갖 말을 쏟아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도는 내 곁에서 조용히 힘을 보태준 사람들, 그리고 내가 수년간 쌓아온 신뢰의 벽 앞에서 힘없이 무너졌다. 사실 그 돈이 내 삶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나는 이미 삶의 기반을 충분히 다져놓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돈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었다. 문서로 남은 판결은 그들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증명한 결과였고 나는 그 문서 한 장으로 오래도록 가슴속을 짓눌러 오던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었다. 혜진은 이혼 직후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손에 쥐고 나갔다. 하지만 그 돈은 오래가지 않았다. 사업 실패로 돈이 급한 오빠는 그녀에게 손을 벌렸고 명의를 빌리려는 삼촌, 모른 척 손 내미는 사촌들까지. 친정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잡아끄는 돌덩이처럼 그녀를 조여왔다. 혜진은 그런 상황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 받는 입장이었고 돈이란 필요하면 어디서든 흘러들어오는 것이라 믿어왔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명품 가방을 들고 수입차 열쇠를 휘두르던 손이 이제는 편의점 앞에서 삼각김밥 할인 행사를 계산하며 따지는 손이 되었다. 카드 결제일을 한 번도 신경 써본 적 없던 사람이 며칠 만에 연체 알림 문자에 시달리고 대출 독촉장을 받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너무도 빠르게 그리고 조용히 무너져 내렸다. 그 즈음 이재훈과의 관계도 끝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초반에는 그가 그녀 곁을 지키는 듯 행동했겠지만 돈줄이 끊기자 그의 태도는 달라졌고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사라졌다고 했다. 그녀와의 관계를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워버리고 말이다. 그리고 나는 들었다. 혜진이 결국 아들에게까지 손을 벌렸다는 소문. 어디선가 그녀가 아들의 학교 근처를 서성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아들은 담담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전 그 사람을 엄마라 부른 적 없습니다. 그 한 문장은 어쩌면 혜진의 마지막 희망마저도 부숴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안도감이었다. 그 아이는 과거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고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할 줄 아는 어른으로 자라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혜진의 삶을 확인하려 하지 않는다. 그럴 필요도 의미도 없다. 사람들을 통해 전해 듣는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두운 골목의 작은 원룸, 커튼 하나, 제대로 달리지 않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전자레인지에 데운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며 홀로 보내는 밤들. 그녀의 새로운 삶은 화려함 대신 고요한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저 고요히 숨을 고르며 이제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 내가 다시 일으켜야 할 삶을 바라보고 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